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를 잡겠다, 이런 폭락장에서 내가 기회를 잡아서 좀 수익을 얻겠다라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막상 그런 폭락이 오면은 진짜 손이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는 행동력을 가지신 분들이 다 성공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고,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위까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괴리가 굉장히 전 적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인식과 비트코인의 가치의 괴리가 굉장히 적어져서 더 이상은 이제 갖고만 있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좀 거의 좀 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제 전략은 사실 가격을 예측하지 않는 게 제 전략이고, 사실 타이밍을 잡고 가격을 예측하는 순간 그거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냥 영원히 안 팔 생각의 물량도 이제 있고 어느 정도 그냥 갖고 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한정수입니다. 사실 제가 파이어족의 진짜 의미나 진정한 의미를 말할 포지션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제 일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약간 중요한 바람이라서 파이어족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에서만 벗어나고 좀 일을 안 하고 퇴사만 하면은 좀 행복해질 거다라는 좀 생각으로 이제 파이어족을 많이 좀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어떻게 보면 파이어족이라는 좀 호칭을 많이 듣고 파이어족이라고 많이 좀 불리는 사람으로서 일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파이어족인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 삶의 방향성과 파이어족이라고 남들이 기대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일에서 벗어난다고 저는 행복해졌던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좀 불행해지거나 좀 공허해진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로는 좀 내 생각과 방향성을 좀 잘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다른 단어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FIRE라는 게 이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그 약자로 이루어진 이제 단어인데, 그 뒤에 이제 Retire Early가 빨리 이제 퇴사하고 은퇴하자 라는 식으로 좀 빨리 일에서 벗어나자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파이어를 하면은 행복이 거기에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의 목표 같은 것처럼. 근데 사실 일에서 벗어난다고 행복을 좀 찾을 수는 없었고, 그러면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좀 돈의 구석에서 좀 벗어나는 게 더 행복에 좀 가까웠고, 어떻게 보면은 일에서는 우리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삶에서 벗어나면은 좀 일에서 좀 행복을 따른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좀 저는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행복과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재미를 위해서 이제 일하는 삶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오히려 일은 이제 내 행복의 원천이 되는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내가 돈이 부족해서 좀 불행한가 보다, 아니면 좀 더 돈을 더 벌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좀 더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좀 더 비싼 걸 사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행복과 오히려 멀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파이어드는 파이어를 이미 해봤다, 그 파이어에 이제 드를 붙여서 했다는 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retire early가 아니라 release economic dominion이라고 해서 돈의 이제 구속에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돈이 갑인 이런 구조에서 좀 벗어나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다 라는 의미를 좀 담고 싶어서 좀 그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책을 쓰겠다고 사실 마음 먹었던 거는 사실 인터넷에서나 출판에서나 파이어족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빨리 될 수 있는지, 파이어족이 된 사람들의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좀 다루는데, 파이어족 된 이후에 대해서 삶을 좀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출판이나 컨텐츠가 다 이제 돈 이렇게 하는 얘기들인데, 어떻게 보면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돈에 대한 철학과 관련된 그런 좀 컨텐츠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그런 책을 아니면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파이어족 이후에 한 4년 동안 겪었던 그런 이야기와, 제가 이제 저와 비슷한 그런 부자들을 100명 넘게 이제 만나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제 얻었던 그런 인사이트나 그런 경험들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돈이 없을 때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대부분이 이제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의 가장 큰 게 사실 항상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점심을 먹을 때나 아니면 저녁을 먹을 때, 아니면 옷을 살 때, 아니면 직장을 고를 때도 돈을 얼마나 주냐, 이게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이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게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거의 이제 없다시피, 이제 고려를 거의 안 하다시피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자산이 1억 있을 때 10만 원을 쓰는 거랑 내가 자산이 100억 있을 때 10만 원을 쓰는 거랑 그러니까 10만 원을 쓴다는 게 100분의 1로 거의 한 만 원, 천 원 이렇게 1,000원을 쓰는 것처럼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만 원짜리 밥이랑 10만 원짜리 밥이랑 나에게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면은 그럼 과연 내가 10만 원짜리가 과연 좋은 식사인가? 내가 좋아하는 식사인가? 좀 이제 기준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금융권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뭐 카페나 빵집이나 뭐 카페에서 아니면 꽃집에서 알바로 일하는 거를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첫 번째를 이제 골랐겠지만 이 돈이라는 요소를 싹 빼고 나면은 이제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변수가 되고 나면은 후자를 고르는 게 이제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택 기준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클라울파라는 그 젊은 부자들의 이제 모임을 이제 운영하면서 한 지금 40명 정도 이제 회원이 되는데 그 이제 뭐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 100명이 넘는 이제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고 사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사실 돈을 벌었다고 더 엄청나게 그 영원한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한 분도 없는 것 같고 거의 다 이제 소비에서 처음에는 소비를 늘리고 뭐 페라리를 사고 뭐 좋은 시계를 사고 좋은 집을 사면은 뭐 행복해질 거라고 다들 이제 처음에 기대를 했었는데 다들 어느 정도 이제 차도 한 세네 대씩 사고 그러고 나면은 사실 더 이상 소비에서 즐거움을 못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내가 더 큰 소비를 해야 되는구나, 더 비싼 걸 해야 되고 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답을 찾으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저는 영원히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소비를 더 요즘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굉장히 좀 선망받는 직업을 갖고 그런 뭐 좋은 직장에서 일을 했다가 그런 직장을 다닐 필요가 이제 돈이라는 기준에서는 다닐 필요가 없어져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때 약간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약간 살았던 게 되게 행복한 일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돈만 받는 월급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얻는 사람이나 경험이나 뭐 사회적 평판이나 그런 다른 다른 가치들이 굉장히 나한테 좀 많은 행복을 주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되게 행동력이 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든 그 사업 아이디어든 아니면은 굉장히 좀 좋은 투자 기회든 뭔가 그런 걸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기회를 잡으려고 이제 노려보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이 결국에 이제 부자가 되신 것 같고 왜냐면 그런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를 잡겠다. 이런 폭락장에서 내가 기회를 잡아서 좀 수익을 얻겠다라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막상 그런 폭락이 오면은 진짜 손이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는 그 행동력을 가지신 분들이 다 성공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통점은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움직이는 사람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질투나 뭐 시기심, 열등감 뭐 이런 걸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좋은 효율이 좋은 연료긴 하지만 오히려 좀 이제 좀 긍정적인, 좀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좀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투자나 이런 사업에서도 사실 이제 투자나 사업도 이제 될 때까지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조금 해보고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금방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사실 잘 못 잡은 것 같고 결국에 인생에서 타이밍이라는 걸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타이밍이 나한테 이제 운이 좋게 올 때까지 사실 버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 그런 기회를 잡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인이라는 이제 직업 자체가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로우 리스크로 그냥 내 시간만 어느 정도 이제 투입하면은 안정적인 이제 상방도 막혀 있고 하방도 막혀 있는 안정적인 이제 소득을 얻는 이제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 내 시간이라는 거를 좀 더 상방이 높은 좀 하방이 열려 있더라도 상방도 좀 열려 있어서 더 큰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에다가 조금 시간의 벤처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하루에 8시간씩 뭐 일주일에 뭐 40시간 뭐 사실 뭐 야근이나 이런 걸 하면 더 많이 일하게 되고 출퇴근 시간까지 하면 진짜 일주일에 50시간을 이렇게 쏟아붓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저는 이 시간을 내가 뭘 하고 싶지? 아니면 내가 뭘 해야 행복할까? 아니면 뭘 해야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질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퇴근하고 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미 뇌를 다 써버려가지고 좀 지쳐서 내일 해야겠다. 아니면 아침에는 졸려가지고 생각하기 싫고, 그러니까 좀 하루 종일 운동하거나 이제 일을 하고 오면은 뭐 더 이상 운동을 하기 싫듯이 저는 뇌도 이제 좀 쓰고 나면은 좀 지쳐서 이제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퇴사를 하면은 사실 일주일에 이틀 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7일이 시간이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좀 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는 것에 좀 시간을 쓸 수 있어졌다. 그래서 좀 시간의 자유가 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생각의 자유는 방금 말한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는 것도 이제 노동이잖아요. 지적 노동이라서 그걸 이제 다 직장에다 쏟아붓고 나면은 다음 내가 이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생각을 할 좀 힘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리고 그 통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에서도 돈이라는 요소를 좀 걷어내고 돈 말고 나에게 중요한 그런 변수들이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좀 생각이 많이 열렸던 것 같고, 좀 그런 사회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직장, 좋은 대학,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 하면은 뭐 성공할 수 있어, 뭐 집 사고 뭐 결혼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사회 통념에 맞춰서 좀 살았던 거를 좀 깨부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돈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진,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유로워진다기보다는 좀 내부 요인 좀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부자여도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 뭐 빈자여도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흥부와 놀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자와 빈자는 그 돈의 양에 따라서, 그냥 외부 요인에 따라서 돈이 얼마나 많냐 적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돈에 얼마나 구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돈에서 얼마나 좀 돈이 갑이냐 아니면 내가 갑이냐에 따라서 좀 해방자와 이제 종속자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놀부는 어떻게 보면 부자이지만 종속자인 거고, 그러니까 흥부는 뭐 빈자이지만 해방자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저는 뭐라고 할까요? 그 자존감의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 좀 차지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자이지만 종속자인 사람은, 그래서 내가 100억을 갑자기 벌어서 100억 부자가 됐는데 내 자존감의 95%가 이제 100억이라는 돈에 묶여 있는 사람은 이 돈이 뭐 70억, 50억으로 줄어들었을 때 자존감이 이제 거의 절반으로 깎인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제 뭐 능력 아니면 그 돈을 다시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뭐 그런 내 주변 뭐 네트워크 아니면 날 사랑하는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 뭐 그런 걸로 이제 자존감을 좀 좀 해놓는 사람들은 뭐 돈을 잃더라도 이 돈을 다시 벌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뭐 이 돈이 뭐 몇십억 이상, 뭐 10억 이상부터는 뭐 크게 내 삶에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그런 구조를 갖춘 사람들은 좀 돈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해방자가 되면은 저는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고 사실 더 행복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종속자인 사람은 돈에 묶이고 돈을 쫓다 보면은 오히려 더 성공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좀 마음이 여유가 없고 쫓기면은 진짜 장기적인 성공이나 이런 것보다는 되게 단기적이고 좀 질 나쁜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돈에 좀 해방되고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오히려 그냥 세상을 좀 넓게 보면서 이런 기회를 잡는 그런 재미에 오히려 좀 중점적으로 노력을 쏟다 보면은 돈은 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돈에 좀 목매는 사람들은 좀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는 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인 건데 그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을 얻기 위해서 저는 현재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은 왜 현재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럼 과연 진짜 그 돈을 얻었을 때 그럼 진짜 내가 원했던 행복이 거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사실 이 내용을 약간 책에 쓴 거고, 그러면은 그 돈이라는 게 그 행복의 궁극적인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좀 행복을 찾는 게 되게 좋은 삶이 아닌가 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뭐 가장 큰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현금만 갖고 있는 거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리스크가 없는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금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분들은 사실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이라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도 굉장히 환율이 올라가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거의 1,5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과연 내가 미국인이었다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었다면은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원화 화폐에 재산을 몰빵 투자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구매력이 떨어지고 내 자산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에 지금 노출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차라리 그냥 뭐 미국 국채에 넣어놓든 뭔가 그냥 지수, 다우지수 이런 거에 넣어놓는 게 사실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데는 더 도움이 되고 훨씬 이제 리스크 프리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현금만 갖고 있는 100% 포트폴리오 자체의 위험보다는 이게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더 위험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안테나를 넓게 펼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자세가 좀 더 이제 안전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해방자든 아니든 이게 투자의 의사결정은 뭐 결국 그 사람의 목표와 이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에 잘 맞는 성향인 사람이 있고 뭐 주식에 잘 맞는 성향인 사람이 있고 뭐 코인에 잘 맞는 성향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 뭐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연히 그 사람에 맞게 이제 해야 되는 게 좀 정답인데 어떻게 보면 해방자로서의 투자와 종속자로서의 투자는 이게 그러니까 투자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고 사람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좀 저평가하고 있는 걸 찾아서 나중에 좀 고평가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싸게 사서 사실 뭐 비싸게 파는 게 결국 이제 투자인데 단기적인 종속자인 사람들은 좀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고 돈만을 쫓다 보니까 굉장히 단기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단기 투자는 직장인에 가장 안 맞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투자에 쏟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직장인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직장에 쏟는 시간보다 투자에 쏟는 시간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얻을 거라고 헛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뭐 직장에 쏟는 만큼 아니면 그 이상을 사실 투자에 쏟아야 뭐 투자에서 직장에서 얻을 돈만큼 이상을 좀 얻을까 말까인데 저는 단기적인 투자는 굉장히 의사결정의 빈도가 높고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흐름, 심리 흐름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장인이 사실 그걸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작은 자투리 남는 시간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짜 기를 모아서 질 좋은 의사결정을 사실 하는 게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직장인에게 가장 맞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 투자를 하는 건 구조적으로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계기는 제가 2018년에 처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연수원에서 주변 뭐 동기들이 막 뭐 이런 게 있다더라라고 하면서 엄청 뭐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때 2018년 1, 2월 때는 이제 그 피크가 지나고 이제 하락을 이제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처음 이제 사보면서 왜냐면 돈을 좀 넣어봐야 이제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책도 읽고 뭐 화이트페이퍼 백서도 읽고 다양한 이제 뭐 그 영어로 된 이런 자료들도 많이 좀 읽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좀 굉장히 좀 힘이 있고 정부가 멈출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국경 그 보더레스 한 이제 자산이고 그리고 원래는 은행 계좌를 사람만 팔 수가 있는데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법적으로 그 사람인 것만 이제 은행 계좌와 이제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컴퓨터도 계좌를 가질 수가 있고 뭐 냉장고도 계좌를 가질 수가 있고 사람이 아니어도 이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점이 있구나. 좀 대단한 혁신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 이미 망했다. 이제 끝났으니까 손도 대지 마라. 다들 이제 약간 좀 되게 그 감정적으로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안 좋을 것 같냐, 왜 망할 것 같냐라고 하면은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잘 모르고 투자를 했던 거고 잘 모르고 또 거부를 이제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그 정보가 확산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이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잠깐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조금 모으기 시작했고, 거의 그때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처음 사봤었는데 처음 샀을 때 대비는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좀 가격이 싸졌으니까 저는 계속 많이 모아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봉락때 또 그때 이제 뭐 레버리지 투자까지 하면서 좀 제대로 베팅을 해서 그때 좀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전까지는 뭐 비트코인의 뭐 공급량, 가격이라는 건 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뭐 수요는 저는 항상 이제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공급이라는 건 이제 반감기 4년마다 움직이는 그 반감기 사이클에 따라서 조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그 4년의 주기에 맞춰서 저는 좀 비트코인을 모으는 시기와 좀 비중을 정리하는 시기로 이제 투자를 했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통금융에 좀 편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공급 이슈나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수요를 이제 뭐 그냥 금융가들이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이클의 의미는 좀 크게 없어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좀 거부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과 내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 괴리해서 수익이 많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모두가 이제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수익에 갖고만 있어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그냥 사서 안 팔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그냥 가장 좋은 전략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고, 뭐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위까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괴리가 굉장히 저는 적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인식과 비트코인의 가치의 괴리가 굉장히 적어져서 더 이상은 이제 갖고만 있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좀 거의 좀 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는 뭐 그냥 홀딩만 해서는 좀 큰 수익을 얻기는 어렵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진짜 라이프 체인징 머니를 얻기 위한, 인생을 바꿀 돈을 얻기 위한 수단보다는 좀 뭐 인플레이션 헤지나 어떻게 보면 그냥 금 같은 좀 대체 자산의 성격으로 좀 포트폴리오에 좀 넣고 있는 좀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유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은 저는 계속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금값이 계속 오르듯이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좀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보다 진짜 급격한 상승과 하락은 좀 덜 할 수도, 그 상승폭이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예전처럼 진짜 내 인생을 걸고 포트폴리오 100%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진짜 뭐 10% 이하로 어느 정도 그냥 갖고 있는 정도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과 그런 알트코인은 아예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만큼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인이라고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어쩌면 좀 탈중앙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그 뭐 근본적인 그 가치를 갖고 이제 있는 그 자산이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잡코인, 소위 잡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 탈중앙화는 이제 거리가 먼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냥 스타트업이고, 법인이라는 뭐 형태도 못 갖춘 어떻게 보면 그냥 야매로 만든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고, 굉장히 좀 중앙화돼 있고 좀 블록체인의 그 사실 철학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장 투자나 어떻게 보면 도박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굉장히 좀 큰 피를 볼 거고, 저는 좀 공통점은 좀 그런 국경이 좀 없다는 점과 뭐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계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좀 장시간이 없이 좀 365일 24시간 동안 돌아간다 정도만 공통점이 있지, 나머지는 굉장히 좀 다른 성격의 자산이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전략을 다르게 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비상장 투자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장기적인으로 이제 보던,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뭐 했다면은 요즘은 제가 이제 뭐 듣는 이제 뭐 내부 정보나 이런 비공개 정보 같은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래서 비상장 같은 투자 같은 경우도 저는 코인보다도 비상장 투자를 많이 하는데, 비상장 투자는 이제 내부 정보가 합법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로 사실 투자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뭐 바람직한 투자 비중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그거를 성향에 맞고 전문가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뭐 100%를 다 갖고 있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저의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로 이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요즘은 좀 떨어져서 한 10%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추가적으로 사실 사지는 않고요. 왜냐면 예전에 뭐 30개 정도 이제 비트코인을 사놓은 거에서 계속 이제 팔면서 비중을 분산하고 좀 뭐 다른 것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왜냐면 저는 비트코인 평단이 89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뭐 1억 다 된 가격에서 산다는 건 좀 이상하고 저는 그냥 뭐 어느 정도 계속 보유를 유지하나 정도의 이제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전략은 사실 가격을 예측하지 않는 게 제 전략이고 사실 타이밍을 잡고 가격을 예측하는 순간 그거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냥 뭐 영원히 안 팔 생각의 물량도 이제 있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갖고 있다. 그냥 just up. 왜냐면 지금 이제 전통금융에 좀 어느 정도 편입이 되어 있고 이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남아있는 사람 그 뭐 법인 단위로 굉장히 좀 여력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트코인의 채굴을 이제 사이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2009년에 생겨서 첫 4년 동안 뭐 절반이 이미 50%가 채굴이 되고 다음 4년 동안 남은 50%의 절반인 25%가 채굴이 되고 그래서 이미 90% 이상이 다 채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은 한 100년 동안 한 10% 정도가 이제 나눠서 채굴이 되는 건데 굉장히 공급이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 수요는 계속 그래도 늘어날 여력이 있다 보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 화폐로 환산이 되는 거잖아요. 달러는 계속 찍어내고 달러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저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뭐 10억 간다 뭐 이런 분들이 많지만 뭐 10억 간다 15억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뭐 언제가 될지는 사실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뭐 100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그 타이밍을 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뭐 어느 정도 올라갈 거는 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를 그냥 갖고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드의 양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막 급격하게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돈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투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략이 좀 바뀌는 거긴 한데 사실 저는 돈이 없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큰 한 방을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좀 노동소득의 효율이 돈을 모으는 효율이 투자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일에 집중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내 가치를 오히려 올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내가 돈이 빵원이 된다. 여기서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잃고 빵원이 된다면은 저는 엄청 일을 열심히 할 것 같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저는 그냥 억대 연봉이 한 2, 3억 연봉을 주는 그런 뭐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동소득의 효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초기 시드를 모을 수 있는 그 속도나 이제 힘이 많아지고 좀 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투자를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1,000만 원이 있을 때 뭐 위험하게 투자를 하든 1억 있을 때 위험하게 투자를 하든 저는 뭐 바뀌는 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좀 시드가 적었을 때 위험한 투자를 해서 한 번 버신 분들은 결국에 욕심 때문에 시드가 많아져도 그런 투자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결국에 안정적으로 뭐 내가 10억 있든 100억 있든 1,000억 있든 할 수 있는 투자를 지금부터 사실 해놔야 그 실력이 쌓여서 나중까지 가는 거지. 지금 잘하는 거를로 돈을 벌어서 나중에는 내가 경험이 없는 또 다른 투자를 해보겠다. 이거는 더 좀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좀 잘 쌓아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돈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뭐 좀 비상장 같은 거는 뭐 최소 티켓이 최소 투자 금액이 뭐 1억 아니면 최소 투자 금액이 뭐 2억 아니면 뭐 1,000만 원, 5천만 원씩 이제 넣어야 되는 투자는 사실 1,000만 원 있을 때 내가 몰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좀 이제 포트폴리오가 변화될 수는 있지만 지금 상장 주식 위주로 이제 많이 하시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나중에 투자 방식을 변화시킬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책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좀 좁은 의미의 부자로 돈이 많냐 적냐로 이제 나누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그 우리나라 뭐 자산이나 아니면 미국 전체나 아니면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10억만 있어도 저는 뭐 부자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막상 또 30억 되고 50억 되고 더 큰 부자가 되면은 더 큰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십억이 생기면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10배, 100배 아니면 거의 10,000배 뭐 이렇게 부자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이 부자라는 스펙트럼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었구나. 막상 이 끝에 올라가도 그 위에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냥 빈자와 부자라는 끝점만 있을 뿐이고 그 안에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진정한 의미의 부자는 부자이자 해방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지만 그 돈이라는 거 이제 그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게 이제 진정한 좀 마음까지 부자인 풍요로운 그런
부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책에서 쓰는 용어는 되게 좁은 의미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는 좀 해방자까지 합친 그런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 내가 갑인, 그 돈에 휘둘리지 않는 그 돈의 종속에서 벗어난 그런 게 진정한 부자인 것 같습니다.